실무 문제 1번, 1번 종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을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1번은요. 부가세 납부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시켜 주시고요.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얘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 처리를 해주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가세랑 관련된 문제가 1번 전표에 나온다면은 살짝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부가세인데 왜 일반 전표에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일기 예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매출이 발생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대변의 제품 매출 적으시고 부가세는 부가세의 수금 이렇게 잡죠. 그리고 현금으로 5,500 들어왔다. 자, 그리고 매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적어주시고 부가세 대급금 적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들을요.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분계를 해주시고요. 1월부터 3월까지 과세기간 종료일 있죠. 3월 31일 날에 부가세를 정리하는 분계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부가세 정리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부가세의 수금은 부채죠. 그래서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자, 부가세의 수금이 매출 세액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이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미지급 세금이 나오죠. 자, 왜 미지급 세금이냐? 우리 1월부터 3월까지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럼 지금 부가세를 정리하는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납부를 하겠대요. 자, 보통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인데요. 지금 4일 늦게 납부를 하고 있죠. 그죠? 늦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 세금 잡아두었던 거 이제 부채 감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4일 늦게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납부 지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매겼을 겁니다. 그래서 2,500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 대변으로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매출이랑 매입이 발생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고 부가세 정리 분계, 부가세 납부 분계는 1번 전표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부가세 정리, 부가세 납부 1번 전표 문제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 정리는요. 결산에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결산 분계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죠. 자, 우선 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기 확정은 언제까지예요?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자, 결산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결산 문제로 부가세 정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이런 순차대로 분계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입력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표 입력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4월 29일. 자, 입력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세금과 공가는 800번대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 주시면 되죠.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1,0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죠. 자,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3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자기 주식 회계 처리는 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 예금 1,000만 원 처분하고 돈 들어왔죠. 자산 증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써주시는데 장부가액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장부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800만 원 주고 사온 것을 우리가 1,000만 원 받고 판 거예요. 자, 그러면 20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3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얘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 회계 처리를 하실 때에는 내가 이익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제거를 하신 다음에 남는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론 공부하실 때에 자본잉여금이랑 자본조정이랑 상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보셨을 거예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제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그럼 먼저 제거를 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써주셔야 되고요. 자, 감자도 마찬가지죠.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감자 차익을 쓰고 싶은데 장부에 감자 차손 잔액이 있다. 먼저 제거를 하고 남는 잔액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려고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다. 그럼 먼저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 계정이면 먼저 제거를 하고 남는 잔액을 써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기 주식 전량을 5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고요.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은 200만 원이다. 자, 이 문제 풀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고요. 나는 이 문제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따로 적어 두셨다가 좀 더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볼게요. 자, 일단 보통예금 50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보통예금 먼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 800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500만 원 받고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300만 원 손실이죠? 자, 그럼 내가 손실을 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대편, 그러니까 반대 계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부터 제거를 하시고 그래도 100만 원이 남네요. 그럼 그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계정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써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5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고요. 아까랑 문제가 동일하죠?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200만 원 있습니다. 자, 지금 계정 잔액이 달라졌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예금에 500만 원 들어와야 되고요. 자기 주식 800만 원 장부가액으로 적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00만 원이 생겼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쓰시기 전에 반대 계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제거를 하셔야 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계정의 잔액, 이 금액은 반대 계정이 아니죠? 같은 계정이죠. 같은 계정이면 굳이 상계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계 처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반대 계정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까지는 숙지를 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같은 계정이 나오면 또 헷갈려 하세요. 자, 이럴 때에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전액 다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 써주시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3번.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보통예금에 1억 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5년 후 상환이기 때문에 장기차입금 써주시고요. 이거는 지울게요. 하나은행으로 거래처 걸어 주셔야겠죠.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거래처 이렇게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되죠. 자, 코드를 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정 감점입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자, 4번 ABC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외상 매출금, 외화, 달러를 회수해서 환전을 했겠죠. 자, 7월 1일 외상 매출금 당시 기준 환율 1,200원. 자, 11월 25일 지금 저희가 돈을 회수한 날짜죠. 이때 환율은 1,300원. 자, 그럼 두 개 환율이 차이가 생기네요. 지금 달러당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득을 봤을 거예요. 자, 회계 처리를 하면요. 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11월 25일이죠. 그래서 1,3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2만 달러 곱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환율이 1,200원이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산 감소 시켜주시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생기죠. 이때 차이를 외환 차익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회수했을 때 환율과 외상 매출금을 인식했을 때의 환율, 그 차이, 달러당 100원이죠. 그래서 곱하기 2만 달러 하시면 2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도 주의하실 점 있죠? 자, 기말에 환율 평가할 때는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외화를 실제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실 때에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은 긴 걸로 해야 된다. 기말은 긴 거 이렇게 외워주시고 실제로 기중에 회수하거나 상환했을 때에는 짧은 걸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차변의 보통예금 적어주시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채권이니까 걸어주시고 대변의 외환차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1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접대비, 영업부기 때문에 환관비로 걸어주시고요.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한카드로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요. 답지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도 정답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적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채무기 때문에 신한카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겠죠. 자, 이번엔 실무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 첫 번째, 증빙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인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수입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증빙이 없을 때도 있죠. 자, 첫 번째로 증빙부터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은 과세로 처리를 해주시고, 자, 수출이거나 아니면 0%다 그럼 영세로 넣어주셔야겠죠. 세금이 면제다, 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면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 거래인지 매출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매출 유형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과세 거래다 10% 부가세가 있다. 11번 과세.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영세 거래다 12번 영세. 계산서를 발급했고 면세 거래다 13번 면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3번까지 기본이죠. 자, 우리 기본으로 많이 쓰는 건요. 여기 앞에 코드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 과세가 11번인지 영세가 12번인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일일이 확인하시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부터 11번은 과세지, 12번은 영세지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입력 연습을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4번 무증빙. 증빙이 없고 과세거래다 건별이죠. 자, 그리고 5번 직수출이면 16번 수출 해주셔도 되고요. 12번 영세로 넣어주셔도 정답입니다. 자, 6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체크카드도 포함이죠. 그리고 과세 10%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카드 과세라고 해서 카가고요. 신용카드에다가 면세거래다 카드 면세카면 신용카드에 영세 카영 자, 무증빙에다가 면세거래입니다. 그럼 면세건별이라고 해서 면건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현금영수증 발급했고요. 10% 부가세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과세라고 해서 현과입니다. 자, 현금영수증에다가 면세거래면 현금영수증 면세현면, 현금영수증 영세면 현금영수증 영세 현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도 저희 아까 봤었던 매출 유형과 유사합니다. 자, 1번 세금 계산서에다가 과세 거래였다. 그러면 매입은 5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51번 과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고 영세 거래다. 52번 영세. 자, 계산서에다가 면세. 거래이다. 53번 면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4번 굉장히 중요하죠.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불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수입 세금 계산서 혹은 세금 계산서, 어쨌든 세금이 있는 거죠. 자, 수입이나 혹은 그냥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때는 54번 불공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불공제 사유가 중요하죠. 자, 사업과 무관하거나,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요, 소형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트럭 있죠? 자, 트럭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어렵게 나오려면은 트럭에다가 뭐 3800cc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트럭은요, 1000cc 이하일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트럭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트럭에다가 3800cc 이렇게 나오면 1000cc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된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승용차죠. 자, 승용차인데 1000cc를 초과하거나 8인승 이하이거나 개별 소비세 대상이면은 불공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개별 소비세라는 건요,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세는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물건이나 뭐 재화나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개별 소비세는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명품, 골프, 그리고 이런 차, 1000cc 초과하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따라서 개별 소비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1000cc 초과하는 차량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면세 관련. 자, 면세 관련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면세는요, 그냥 계산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증빙을 잘못 발급받았기 때문에 불공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토지 구입도 면세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겠죠?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시거나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계산서를 수령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접대비가 나왔네? 불공으로 넣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주의하실 점은 일단은 수입이나 혹은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게 불공의 취지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접대를 하고요. 100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왔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요. 그럼 제가 10만 원을 식당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접대비이기 때문에 20만 원 공제를 안 해주겠다. 따라서 불공으로 넣겠다라는 게 취지죠. 자, 근데 우리가 거래처에 화환을 보내려고 100만 원치를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 구입하고요. 화환은요. 세금이 아예 면제예요. 처음부터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산서를 수령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납부한 세액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불공이 아니고요. 계산서를 수령했기 때문에 면세로 넣어주시면 그만입니다. 면세로 넣어주셔도 세금 공제 받을 게 애초부터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계산서를 수령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렌트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처음부터 세금이 없는 거니까 공제될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면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산서 수치부는요, 무조건 면세로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수입 세금 계산서에다가 과세이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55번 수입.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요. 우리 아까 매출 유형과 동일하게 57번 쿼가, 58번 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 문제도 살짝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의 교재를 보시면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별표 하나 그려두었다가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요. 다음과 같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자, 누락했죠. 7월이면 예정신고 맞죠? 2기 예정 맞죠? 자, 근데 누락해서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이거를 반영해 주셔야겠죠. 이 문제가 살짝 어려웠고요. 자,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설정하시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우선 하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이 세금 계산서고요. 남의 식당에서 거래를 했고, 자, 식대했죠? 자, 그럼 일단은 유형은 51번 과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등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야 되죠. 7월 30일이고, 일단 입력은 매입 과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등록하신 다음에 상단에 매입이라고 뜨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야근 식대라고 적었고요. 자,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 부가세 적어주시고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전자 아니죠. 종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자의 부. 자, 하단에 보시면 0번이 부입니다. 아니면 그냥 엔터를 치셔도 넘어가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했어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7월 30일로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가 부가세 신고서에 땡겨갈 때 7월부터 9월까지 즉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에 땡겨갑니다. 자, 근데 예정 때 누락을 했고 우리가 반영하고 싶은 건 10월부터 12월인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2기 예정 신고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 확정 신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네모 박스 체크하시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F11번 간편 집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화살표가 하나 있죠? 클릭을 하시면 세 번째에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 누락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라는 게 뜹니다. 자,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창이고요. 자, 확정 신고 개시 연월. 자, 개시라고 나와 있죠. 개시 시작하는 날짜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2기 확정은요,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입력을 해주실 때에도 2022년 10월 이렇게 적어주시면 1일, 일자는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 시작하는 날짜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확인하시면 여기 위에 누락이라고 보라색 네모 박스가 뜨죠. 자, 이렇게 걸어 주셔야지만 얘가 2기 확정 쪽으로 당겨 갈 겁니다. 자, 시험 치실 때에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연습이니까 실제로 당겨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로 제가 들어갔고요. 자,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때 당겨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예정 신고 누락분에 제가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누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땡겨 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진성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매입하고요. 자, 토지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대요.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증빙부터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53번 면세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등록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이고요. 자, 면세 토지로 넣어주시고 2억 원,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전자예요 체크, 분계는 혼합을 하신 다음에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 예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자, 증빙 잘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자,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니까 비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입력을 하실 때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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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금 영수증, 건별 얘들은 공급 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얘들이 공급 가액이랑 부가가치세랑 자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급 대가가 뭐였어요? 공급 대가. 자, 큰 금액이죠. 큰 금액. 그러면 합계를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공급 가액이랑 부가가치세 두 개 더한 금액을 공급 가액란에다가 넣어주시면 공급 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9월 1일이죠. 9월 1일. 자, 매입현과 넣어주시고요. 공급 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자, 우리 아까 396만 원이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과 61번 현과 이렇게 적어주시고 396만 원 이렇게 치시면은 360, 그 다음에 36만 원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공급 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고요. 자, 근데 시험장에 가서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현과 이렇게 넣고 396만 원을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360만 원을 썼어요. 그럼 360만 원을 가지고 또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나눠주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삭제하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360만 원 다시 쓰시면 됩니다. 36만 원 다시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을 하셨다면 396만 원 잘 써서 나눠주시면 되고, 내가 깜빡했다라고 한다면은 금액을 다시 위에다가 덮어 씌우시면 바뀌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자, 분계 현금으로 해주시고요. 비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자, 승용차를 렌트했습니다. 차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겠죠. 불공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자, 개별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랑 다르죠. 자, 개별 소비세는 무조건 1000cc 초과하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렌트를 했답니다. 빌렸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세액이 있어요. 근데 이 세액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나요? 안 되죠. 1000cc 초과하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불공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렌트료는 70만 원이고 대금은 10월 10일 날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래요. 단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개정 과목을 사용할 것. 자, 9월 25일. 자, 불공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품목은 승용차라고 썼습니다. 공급가액 70, 부가세 7만 원, 공급 저명, 전자이어 체크, 분계는 혼합을 하셔서 자, 차변에 임차료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죠. 자, 800번대로 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되는 거, 불공제 사유 잘 넣어주셔야겠죠. 자, F2를 누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거를 넣어주셔야겠죠. 자, 얘들도 만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선택을 했다. 여기에서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1점 감점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이 반품이 되었대요. 반품 들어왔대요. 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외상 매출금이랑 상계 처리하기로 했대요.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선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마이너스를 하나 끄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보니까 판매했던 게 반품이 되었대요. 그럼 매출 과세 11번 과세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금액은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9월 30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과세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50 거래처 적어주시고 전자여 체크. 자, 분계는 외상으로 하시면 얘들이 알아서 외상 매출금이 뜨고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반품이 나오면요. 금액 마이너스로 잘 등록을 해주시고 분계를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저희가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무 문제 3번이고요. 부가세 신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쭉 보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간주하겠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가 나올 때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제율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이 있죠. 자, 제조업, 법인, 그리고 개인 혹은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있고요. 공제율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점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우리 음식점보다는 제조업종이 매출액이 더 크겠죠? 규모가 큰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법인이 개인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많죠? 자, 따라서 제조면서 법인 기업이면 102분의 2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다가 혹은 중소기업, 규모가 작으면 104분의 3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점도 법인이랑 개인으로 나누고 있고요.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2, 4, 6, 8 점점 커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을 외우실 때에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아진다. 규모가 작아지니까 공제율은 커진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공제율 저희 볼 수 있겠죠? 자,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자, 제조업종에다가 법인이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자, 그럼 제조에다가 법인이니까 102분의 2다. 공제율 102분의 2부터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품목을 보시면서 된다, 안 된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빙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품목을 보실 때에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인지, 축산물인지, 수산물인지, 임산물인지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증빙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증빙은요,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고,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단,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개인한테 매입을 한다. 그러면 증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농어민 매입할 때는 무증빙이 가능하긴 한데, 개인이니까 증빙을 끊어다 주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가능하기는 한데,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자, 식당에서는 농어민 매입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제율은 102분의 2로 체크를 했고, 자, 품목 볼게요. 돼지고기 가능하죠? 면세 농산물이죠? 그러니까 축산물이죠. 가능하고, 식품 포장재, 이거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이 아니죠. 포장재는 제외입니다. 자, 돼지창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돼지고기 상호를 보니까 개인이 아니죠. 그죠? 개인이 아닌 사업자한테 사왔네요. 그래서 증빙 보시면 전자계산서 잘 받았죠. 자, 돼지창자, 창자유통 사업자네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증빙 잘 받아주셔야겠죠? 전자계산서 잘 받았네요. 자, 그래서 식품 포장재 이거 하나만 제외를 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부속 명세서 1에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클릭. 자, 일기 확정이었죠.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제가 일단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자, 창자유통 F2를 눌러서 창자유통 불러와 주시고요. 취득일자 그 다음에 구분은 계산서였죠. 물품명 적어주시고 수량 1000kg이었죠. 자, 매입가액 적어주시고 공제율은 102분의 2였습니다. 자, 그럼 의제 매입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자, 고기유통. 자, 고기유통도 F2 눌러서 불러와 주시고요. 자, 취득일자 넣어주시고 증빙 계산서였고요. 물품명 수량 잘 적어주시고 매입가액도 적어주시고 공제율은 102분의 2였죠.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의제 매입 세액이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 하단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공제 가능한 금액, 그러니까 환도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분, 예정 때 매출액이 있다면 넣어주시고, 그리고 확정분도 넣어주셔야 되죠. 근데 저희 지문에 보면 예정분은 없습니다. 확정분밖에 없죠. 자, 잘 보시면은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은 없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확정분만 1억 2천 적어주시고, 자, 환도율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뜰 거고요. 단기 매입액도요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 매입가액 전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하단으로 자동으로 땡겨 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공제 대상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이미 공제받은 금액. 자, 우리 예정 때 이미 의제 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다 라고 하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예정 신고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넣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 예정 신고분 있다 라고 한다면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제할 세액은 60만 7,843원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은 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는요, 부속 서류가 좀 쉽진 않습니다.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공제율 좀 외워주시고, 품목은 면세, 농축수, 임산물만 가능하고, 그리고 농어민 매입은 제조만 가능하다. 정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고요. 이게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가세 표준 명세, 기타 부속 서류는 생략하고요.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한다. 자,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10,000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넣어주셔야 되죠? 이거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자, 그럼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자, 이거는 매출 쪽에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정신고 누락본이 뜰 겁니다. 우리 아까 메인 매출 전표 풀어주실 때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본을 2기 확정신고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문제를 풀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땡겨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근데 지금 문제 푸실 때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한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워주셔야 돼요. 얘들을 지워주시는데 여기에서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서 안 지워지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조창이 있죠. 세금 계산서 얘들을 지우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강사들한테도 이 부분 점수가 몇 점이고 얘들은 뭐가 감점이고 그런 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납부세액 자체가 달라지죠. 따라서 지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워주시고요. 근데 사실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죠? 두 개 겹치지 않게끔 문제를 내주셔야 맞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학생들 혼란스럽게, 맞죠? 자, 1번부터 등록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좀 짜증났어요. 자, 1번부터. 자, 3억이죠? 3억 넣어주시고 세액 10%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용카드 매출액 공급 대가 4,620만 원. 자, 이때 문제는요.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자,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 대가. 자,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 1번 입력했던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1,100만 원은 여기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빼고 남은 잔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4,620만 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있죠? 1,100만 원 이렇게 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빼면은 3,520만 원이죠? 자, 근데 3,520만 원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대라고 쓸게요. 칸이 적으니까. 자, 공급 대가입니다. 이 금액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나누기 1.2를 해서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써주실 때, 적어 주실 때 3,520만 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3,200이죠. 공급가액은 3,200, 세액은 10% 하면 32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할게요. 자, 우리 3번입니다. 3번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거 3,200만 원에 320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중에 16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럼 공급 대가라는 뜻이고요. 자, 2022년 5월 중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서 장부에 반영했다. 자, 이 문제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짜증나는 문제예요. 학생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 좀 싫거든요, 저는. 자, 우리 5월 중에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 반영을 했대요. 자, 우리 5월이라고 하면요. 1기 확정 있죠? 4월부터 6월까지. 자, 4월부터 6월까지 1기 확정 때, 이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죠? 이미 받아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에 넣어주시면은 이중으로 저희가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5월 달에 대손이 확정됐고 장부에 반영을 했다. 자, 장부에 반영했다는 얘기는 부가세 신고서에도 들어갔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봐서 그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 확정이죠. 지금은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살짝 꼬아서 문제가 출제됐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 번 더 꼬아서 낸 문제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입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저 같아도 제가 학생이었어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니까 한 문제 정도는 틀리죠, 뭐.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는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건 입력하시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출. 자, 예정신고 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예정 누락본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세무2급에서는요, 법인 사업자로 출제되고 있죠. 자, 법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는 게 의무입니다. 자, 따라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산세가 있어요. 자,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는요, 공급 가액에다가 곱하기 1%입니다. 1%예요. 자, 그래서 가산세를 매겨야 된다까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었죠? 7번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으려고 하셔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예정 누락분이 300이었죠? 제가 300 이렇게 넣고 싶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은 무조건 보조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요. 33번이죠?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 세금 계산서 33번에다가 금액 300만 원 넣어주시고 세액은 30만 원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가산세도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는 하단에 있습니다. 26번 클릭. 그럼 보조창이 가산세 명세가 열리고요. 세금 계산서 관련된 쪽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세 가지가 있고요. 종이 발급 가산세가 없죠.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발급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 넣어도 정답이고요. 미발급에 넣어도 정답입니다. 자, 우리 정답지를 보시면 미발급 쪽에 들어가 있고 지연 발급에 넣어도 뭐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연 발급에다가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연 발급도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기거든요. 그럼 가산세율이 같죠. 따라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공급 가액을 넣어주시면 1% 3만 원이 자동으로 뜨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미발급 쪽에 넣겠다. 300만 원을 딱 엔터를 치시면은 미발급이 2%이기 때문에 6만 원이 뜹니다. 그럼 제가 또 3만 원으로 고쳐 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넣지 마시고 어차피 둘 다 정답이니까 지연 발급에 넣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예정 누락은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가산세를 매겼고요. 자, 최종적으로 또 매겨야 되는 가산세가 있죠. 자, 우리 예정 누락을 했을 때 미납 세액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 세액에서 밑에다가 쓸게요, 여러분. 예정 누락 매출 세액에서 예정 누락한 매입 세액을 빼면 예정 누락 납부 세액이 나오겠죠. 자, 납부 세액이 나와야지만 두 가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산세. 신고 불성실 있죠. 자, 신고 불성실은요. 예정 누락 납부 세액
곱하기 10%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75%를 감면해주고 있죠. 자, 감면이기 때문에요. 계산을 하실 땐 바로 25%로 계산을 하시면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부지연 두 개는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정 때 납부할 세액을 늦게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미납 일수 하고요. 그 다음에 만분의 2.2. 자, 그래서 두 개는 세트고요. 왜 세트냐? 둘 다 납부세액이 있어야지만 10%를 곱하거나 미납일수를 곱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정누락 매출 세액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30만 원이겠죠? 얘는 공급가액이니까. 그래서 30만 원 들어갔고요. 예정누락은 없고요. 그러면 예정 때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는 하단에 있죠. 26번. 자, 신고불성실, 과소, 초과환급 일반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납세액이 30만 원이었고요. 3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 하고 75% 감면이기 때문에 곱하기 25% 하시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7,500원 나오죠. 자,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불성실 30만 원 곱하기 10% 하고요. 곱하기 75% 감면이라서 나머지 25%를 곱해주시면 7,50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자, 납부지연도 입력해 볼게요. 자, 납부지연에다가 30만 원 적어주시고요. 그럼 당초 납부기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2기 예정 때 넣어야 했던 걸, 우리 2기 예정 때 납부해야 됐던 거를 2기 확정 때 납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2기 예정 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2022년 언제까지죠? 7월부터 9월까지니까 10월 25일까지. 원래는 납부해야 됐는데 지금 2023년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겠다, 납부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미납일수는 자동으로 92일이 뜹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당초 납부 기한이나 지금 2기 확정 납부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납부 기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매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세금계산서 매입액,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죠. 자, 입력할게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1억 2천. 그리고 세액은 직접 넣어 주셔야 되죠. 1200. 자, 신용카드 매입액, 공급대가 있고요. 기계장치 구입비 포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매입 입력하실 때 일반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이 있죠. 자, 우선 일반 매입은 1,950만 원, 1,925만 원. 자, 공급 대가죠. 그러면 공급 가액은 나누기 1.1 하셔가지고 1,750만 원. 세액은 10%죠. 175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고정 매입은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고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이런 것들 따로 적어 주셔야 되죠. 자, 27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1.1 하셔가지고 250만 원. 그 다음에 세액은 10% 2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신용카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도 금액을 제가 뭔가 넣어보려고 하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뜨죠. 여기에다가 일반 매입, 고정 매입 41번, 42번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41번에 계산했던 거 1,750만 원.
자, 세액은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10%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은 250만 원, 세액은 25만 원. 이렇게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거 10,000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넣어주셔야 되죠.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20번, 21번 있죠. 여기 아무 때나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보조창에 18번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 하단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란에다가 10,000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입력은 다 했고요. 지금 102회차 부가세 신고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많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거 우리 일단은 불러온 데이터 무시한다. 이거 체크 잘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거 빼주시는 거 대손 확정 이것도 입력하면 안 되는 거 종이 가산세 매기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전자신고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죠. 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자, 전자신고 들어가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으로 진행한다. 자, 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하고요.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입력한다. 자, 저장 경로 적혀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완료한다. 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전자신고 메뉴 클릭해 주셔야겠죠. 자, 일기 예정이었죠? 1월부터 3월까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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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주시면은 부가세 신고서랑 관련된 부속 서류가 이렇게 마감이 돼서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상 마감 이렇게 떠 있죠? 시험에서는 마감한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자 파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1234, 1234, 1234, 1234 확인. 자, 그러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두 번째로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팝업 창은 닫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뜨죠. 자,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이라고 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정말 잘 만든 게 저희 실제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거랑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우선은 전자 파일 변환에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전자 파일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럼 찾아보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전자 파일, 긴 파일 하나 뜨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전자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단에 형식 검증하기,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얘들을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비밀번호는 1234, 1234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아까 작성했었던 파일이 이렇게 뜹니다. 자, 순차적으로 눌러줄게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 제출.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실제 납부할 세액이 240만 원 이렇게 뜨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하기,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부가세 접수증이 뜰 거예요. 그러면 닫기 눌러주시면 끝까지 잘 하셨습니다. 자, 얘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순서 잘 숙지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 문제 4번이고요. 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조금 어렵죠, 여러분?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530만 원이다.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겠다라고 떠 있죠. 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소모품을 사용했다. 그러면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입할 때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소모품이 있대요. 그럼 이 소모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차변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지금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품비, 비용은 감소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주셔야 되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이죠. 차변에 소모품 적어주시고 대변에 800번대 소모품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어려웠죠.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자, 전기 취득감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취득가액 1,500만 원, 전기의 공정가치는 1,480, 단기 기말은 1,550. 자, 그럼 전기랑 비교했을 때 70만 원이 증가했죠. 증가한 만큼 자산 증가 시켜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만 원 자산 증가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 바로 써주시면 안 되죠. 자, 바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전기에 평가한 거를 먼저 제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전기에 평가했던 거 볼게요. 자,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공정가액 두 개를 비교했겠죠. 자, 비교를 했을 때 2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20만 원 회계 처리를 했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남는 잔액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쉽지가 않죠. 전기했던 거를 이제 처분을 해주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그럼 50만 원 괜히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최종적으로 우리 취득 가액에서 단기, 기말, 공정 가액을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뜨는 거예요. 자, 그럼 1,500에서 기말에 1,550만 원 떴죠. 두 개를 비교하면 50만 원 이득이죠. 그래서 50만 원 이득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다만 주의하실 점 하나 있죠.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랑 두 가지를 구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동일하게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자, 취득 원가가 있고요. 지금 취득 원가가 1,500이었고 전기 말에 20만 원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50만 원 올라갔죠. 얘는 취득, 그 다음에 전기 말, 그 다음에 단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는요. 취득한 거는 이미 여기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끝나요. 끝나고 바로 전기랑 단기랑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단기 매매 증권 70만 원 증가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7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평가했던 전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요. 영업의 비용 혹은 영업의 손실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얘들이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에 평가했던 게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거는 무시하고 바로 단기 거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랑 매도 가능 평가 이익은요. 얘들은 자본 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자본은 계속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평가 손실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한 다음 남은 잔액을 이익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하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하시려면은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검색하실 때 두 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123번은요,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178번은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시험을 치실 때는 보통 투자 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178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써주시면 되겠죠. 쉽지 않긴 했어요. 자, 3번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에 36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감을 시켜 주셔야겠죠? 자, 따라서 차변의 이자 수익, 차기 수익 감소시켜 주시고 차기 수익을 저희가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적어 주시고 대변의 선수 수익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장기 차입금. 자, 상환 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자, 2년 연장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 전기에 유동성 부채로 대체를 했는데 다시 연장을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한번 했었다라는 거죠. 자,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감소시키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 증가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하기로 했대요. 그럼 다시 장기 차입금을 증가시켜 주셔야겠죠. 전기했던 거를 취소 처리하는 분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 감소시켜 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다시 연장을 했죠. 비유동 부채는 다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거래처 거는 거 잊지 않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중앙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중앙은행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감가상각은요. 자동 가능하죠, 여러분. 자, 방법이 크게는 두 개인데요. 자동 결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분개하는 게 더 편하다. 수동 결산도 가능합니다. 자, 수동 결산을 하겠다 하시면은 일반 전표에 직접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우리가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제조 쪽 12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25만 원, 공구와 기구 잘 넣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해서 350,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잘 넣어서 350 이렇게 직접 분개를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자동 결산이 되는데 굳이 수동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실 때 기간 주의하셔야 되죠?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치를 넣어 주셔야 되고 엔터 치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상단에 F7 감가상각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F7번을 눌렀을 때 자료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결산 반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자료가 없었다 그러면 결산 반영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공구와 기구였죠? 자, 제조기 때문에 7경비 하단에 있는 공구와 기구에다가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죠. 판관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조였기 때문에 경비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125만 원. 자, 그 다음 차량 운반구 영업이죠. 자, 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좀 더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구 350. 자, 여기에다가 직접 금액을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F3 전표 추가 꼭 눌러 주셔야 되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데 예,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위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박스가 뜰 거고요. 자, 이렇게 뜨면은 회계 처리까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찝찝하다, 나는 확인하겠다 하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실제로 분계가 들어왔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 넣어주시면 여기 결차, 결대, 이 말은 결산차변, 결산대변이라는 뜻이죠.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들어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결산, 보라색 박스가 뜨죠. 이 말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땡겨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넣은 금액 말고도요,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넣지 않은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땡겨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결산이 가능한 건요, 자동 결산을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원천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영업부 팀장 윤영수 사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윤영수의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시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자,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고요. 이외의 소득은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 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원 등록부터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 나이와 소득을 따져가면서 기본 대상자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는지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탭에서 사원 등록 들어가셔야 되죠. 사원 등록은 제가 미리 했습니다. 107번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오타 없이 적어 주시고 입사년 월일 2022년 4월 1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양가족들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입력을 하신 후에 나이를 보면서 소득까지 따져보면서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속밀한. 자, 우리가 부양가족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체크를 하실 때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따져주셔야 되죠. 자,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따져주시면 되고요. 직접 계산을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등록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나오죠. 이 나이를 보면서 따져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입력부터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나이가 나오죠. 나이에 따라서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송미라는 나이는 괜찮아요. 그 다음 소득은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죠? 윤혜수는 형제죠? 자, 형제인데 나이가 일단은 안 되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뭐 어차피 총급여 7,200만 원이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 자,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죠. 원고료 수입 기타 소득 3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겠다. 자, 우리 소득에 대해서 한번, 자, 우리 부양가족을 따져주실 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소득 요건입니다. 자, 우리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죠. 자,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로 나온다면, 우리 연봉으로 나온다면 500만 원 이하고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온다면 150만 원 이하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총급여액이 훨씬 더 자주 나오기는 하죠. 얘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한 번씩 제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총급여액은 연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5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500만 원까지는 7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350만 원이 빠지는 거죠. 자,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35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150만 원이 뜹니다.
자, 따라서 총 급여액 500만 원은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졌을 때 15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총 급여액으로 물었는지 근로소득 금액으로 물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죠. 자,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천징수로 종결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친 금액이죠. 2천만 원 이하. 자,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 상가는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 자,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고요. 자, 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실 수 있죠. 자, 복권, 당첨금, 일용직 근로자. 자, 복권 당첨 1등이 됐어요. 그래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복권이랑 일용직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부양가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나이 따지지 않죠? 나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기타 소득 300만 원이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자, 300만 원까지 가능했죠. 부양가족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송미란. 자, 나이는 괜찮았죠? 나이는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이 외에는 소득이 없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 원까지였죠? 자,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딸, 아들, 나이 괜찮았고요. 소득도 없네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윤혜수, 형제고요. 나이는 안 됩니다. 형제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초과여야지만 가능한데, 자, 다만 이분이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 20세 이하, 만 60세 초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아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소득도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배우자는 배우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송미란 어머니는 안 됐었죠? 그래서 부로 넣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윤혜서 20세 이하 넣어주시고 윤민율도 20세 이하 넣어주시고요. 자, 윤혜수 50세 나이는 안 됐지만 장애인이라서 가능했죠. 그래서 기본 공제에다가 장애인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 사유도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연말정산 문제죠. 이진원 사원이고요.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연말정산 중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요.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되죠. 자, 나이는 입력한 금액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소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일단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고요. 배우자, 퇴직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다. 자, 우리 소득 금액으로 나온다면은 100만 원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었죠. 자, 장모, 복권 당첨. 자, 복권 당첨은 무조건 가능하죠. 소득 가능하고요. 나이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 자, 동생 나이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나이 제한이 없고요.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가능했죠. 그럼 동생도 기본 공제 대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딸이랑 아들 나이 가능하겠죠?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소득도 없답니다. 그러면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양가족 탭부터 먼저 수정하고 나머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오시고 이진원 사원을 불러와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부양가족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부로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수 장모였죠? 장모는
장모는 가능했죠? 복권 당첨금 가능하다. 60세 이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연주. 정연주는 배우자였죠? 배우자는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였기 때문에 안 되죠? 부.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진. 이연진은 딸이었고요. 자, 기본공제 가능하죠? 20세 이하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주원. 아들이죠? 자,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20세 이하 체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송원, 동생이었죠? 동생은 나이는 안 되지만 장애인이라서 따지지 않고요. 장애인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사유는 장애인 복지법이었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가 2명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자녀, 동그라미 체크가 되는 게 이연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얘도 자녀니까 여기에다가 여라고 등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액공제는요, 여기 하단에 도움말에도 나와 있죠.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세 이상부터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아직 5세죠. 나이가 5세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아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 세액 공제 있죠? 얘들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자녀 세액 공제가 202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8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사실 모르셔도 프로그램 입력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 세액공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된 대로 체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론 시험에 나온다면은 8세로 체크를 해주셔야겠다. 자, 그럼 체크는 다 했고요. 연말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장성 보험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는 나이 보나요? 나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소득 봐야 되죠. 자,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다 따져서 보험료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료 본인 거니까 가능하고요. 이현진, 이주원. 자, 이현진이랑 이주원 둘 다 아들, 딸이죠? 가능했기 때문에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육비. 자,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죠? 소득은 봅니다. 자, 나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지는 봐주셔야 돼요. 자, 우선 본인 있네요. 본인 대학교 교육비 본인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 연진의 태권도 학원비 자, 이 연진은요, 잘 보시면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나이 소득 다 해당은 되지만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연진 학원비는 제외를 시키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주원 아들이고요. 미취학 아동이죠. 자, 미취학 아동이고요. 어차피 유치원 교육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학원비,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의료비. 자, 의료비는요, 아파서 가는 거죠. 나이 따지지 않고 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지금 소득이 있었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비는 제 쪽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 쪽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고요. 실손의료보험금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치료비죠. 본인 치료비 넣어주시고 실손의료보험금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김혜수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 아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넣으실 수 없죠.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현진의 질병치료비. 자, 이현진은 딸이었네요. 자, 질병치료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김혜수의 종교단체 기부금. 자, 우리 기부금은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김혜수가 누구였죠? 장모님이었고 소득 없었습니다. 자, 종교단체 기부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진원. 이진원은 본인이었죠. 본인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고요. 김혜수. 자, 김혜수는 장모였죠. 장모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란에 2개 같이 더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연금저축. 자, 이진원의 연금저축계좌. 자, 연금저축은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부모님의 연금저축을 내가 들어다 줬다. 이거 안 돼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기타 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을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자,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자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다. 자, 국세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했던 거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순차적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연말정산 들어가 주시고요. 보험료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는 60번에 넣어주셔야 되죠. 3개 다 더해서 195만 원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있었죠? 220만 원 넣어주시고 본인에다가 사이버 대학 교육비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자,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었죠? 그럼 종교 단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종교단체 쪽으로 잘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고요. 42번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신용카드는 이진원 본인 카드랑 김혜수 장모님 2개 더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2,568만 원.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료비는요, 부양가족 탭에서 하단에 있는 의료비, 노란색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의 창이 뜨고요. 이 창은 의료비 지급 명세서입니다. 자, 의료비는요,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진원 본인 질병치료비 110만 원 넣어 주시는데요. 자, 의료증빙 코드는 국세청 자료다 라고 나와 있었죠. 국세청장 넣어주시고 건수는 1건, 금액은 1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있었죠.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60만 원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현진의 질병치료비 있었죠. 이현진 넣어주시고 국세청장 그 다음에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여기 있죠. 연금저축 등 1. 자, 연금저축을 넣어주실 때에는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1번에 있는 거는 퇴직연금이고요. 2번 쪽에 있는 거는 개인연금저축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퇴직연금인지 개인연금저축인지 혹은 연금저축인지 잘 체크를 하셔서 해당하는 칸에다가 잘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F2 누르시면 도움말이 뜹니다. 그 코드 도움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넣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넣어주시고요. 계좌번호 잘 넣어주시고 납입 금액은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말정산까지 입력을 다 했고요. 자, 연말정산은 10점으로 배점이 좀 크죠? 배점이 좀 큰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마다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의료비는 이럴 때는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없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입력하신 거랑, 그리고 답안지랑 비교를 하실 때, 한 번씩 연금저축을 넣고 세액공제가 30만 원이 아니거나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차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옛날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직접 하실 때에는 여기 내가 넣는 금액 있죠? 200만 원. 이것만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은 3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 있죠? 의료비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넣으셨죠? 자, 넣으시고 제가 연말정산 입력 쪽으로 들어가고 61번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땡겨옵니다. 자동으로 땡겨오는데요. 혹시나 답지에는 이렇게 땡겨와 있다라고, 답지에는 이렇게 땡겨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에는 땡겨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 앞에 부양가족에서 입력했었던 거 있죠. 부양가족에만 잘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회차 기출문제 풀이 실무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풀이한 내용 중에서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내용들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03회차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